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우리 한 뼘 가까워진 거 맞죠? 한 뼘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말. 사실은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희수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그게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장모, 공황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모임, 닉네임이 겨울강인 사람과 모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각각의 입장에서 번갈아 전개됩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희수. 물음표. 전광판의 숫자를 확인한다. 당역 도착 6분 전. 전광판에 나타난 숫자 6은 방금 지하철이 당역을 떠났다는 표시이자 6분 간격이 다음 지하철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숫자이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몰린다. 오늘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언제부턴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전광판의 숫자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확인하곤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할 때마다 나타나는 숫자 6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6이란 숫자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를 6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음 지하철이 도착하기까지 6분의 여유. 느긋하게 플랫폼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는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린다. 모리스였다. 달랑 물음표 하나가 찍혀 있다. 지금 어디인지를 묻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가 보낸 메시지 중엔 내용이 생략된 채 물음표만 찍혀 있을 때가 많았다. 모리스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물음표. 무엇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설명이 생략되어 때로 편할 때도 있다. 어느새 모리스에게 길들여진 나를 본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10시 40분 도착 예정. 서둘러 답장을 보냈다. 카페문을 밀고 들어서자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리스가 손을 흔든다. 내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커피를 주문했는지 테이블 위엔 아메리카노 커피 2잔이 놓여있다. 피차 인사는 생략이다. 그의 표정에서 살짝 불안을 읽는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나 있다. 많이 늦은 건 아니죠? 30초만 서둘렀어도 탈 수 있었는데. 아이, 지하철을 놓치는 바람에 그만. 모리스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 커다란 두 눈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오늘따라 그런 모리스의 모습이 낯설다. 물음표에 답장하느라고 오늘따라 묻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사실 답장하느라 늦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좋을까?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내뱉고 모리스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커피잔에 눈길이 머문다. 남아서 끝까지 마시고 갈까? 아니면 테이크아웃 해달라고 할까? 고민도 잠시 모리스를 따라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놓는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조금 전 그의 말투를 흉내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은 모두 겨울광에게 맡길게. 무슨 일 있어요? 그 표정은 또 뭐고?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살짝 저기한 모드인 모리스를 위해
오늘만큼은 그의 기분을 맞춰줘야겠다는 조금 전 생각과 달리 나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다.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면 장소와 시간, 동선까지 체크해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모리스였다. 자칭 겨울강의 매니저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겨울강.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전에 없이 조급증이 인다. 지금 어디쯤이냐고 물어보려다 카톡에 달랑 물음표 한 개를 찍어서 보냈다. 내 감정을 쉽게 들키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주 이용하다 보니 이젠 두 사람 모두 단답형이 익숙해진 것 같다. 무엇보다 오타에 신경 쓸 일 없어 좋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10시 40분 도착 예정. 약속 시간에서 10분을 더한 시간이다. 다행이다. 기다리는 동안 겨울강에게 들려줄 말을 고른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 생각만으로 굳혔던 속마음을 오늘은 꼭 전하고 싶다. 겨울강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아메리카노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자꾸만 출입구 쪽에 눈이 간다. 아직 겨울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목구멍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자꾸만 마른 기침이 난다. 불안할 때면 버릇처럼 나타나는 미세한 손떨림과 말더듬이. 오늘만큼은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왠지 불안불안하다. 겨울광이 활짝 웃으며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선다. 앉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어 보였다. 겨울광은 자리에 앉자마자 변명을 늘어놓는다. 내가 보낸 물음표에 답장하느라 그랬다며 묻지도 않은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전혀 없이 수다스러운 그녀의 모습이 오늘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기만 하다. 그런데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안에서만 뱅뱅 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좋을까? 이런, 나도 모르게 불쑥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머리와 가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놓인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실수할까봐 말을 줄인다는 게 너무 줄였나 보다. 겨울광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커피잔과 나를 번갈아가며 쳐다본다. 그녀에게 들려줄 말을 연습까지 했는데 입도 떼지 못하고 서둘러 카페 문을 밀고 나왔다.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 세계에 갇혀 영원히 헤맬 것 같은 사람. 겨울광이 그랬다.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나를 먼저 오픈했다.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꺼내 보였다. 다행히도 겨울광은 내가 내민 손을 내치지 않았다. 늘 항상 고맙습니다.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길요. 겨울광, 그녀가 내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이다. 짧은 메시지에 긴 답장을 보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긴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었던가? 접수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따윈 모두 내려놓고 무슨 얘기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털어놓으세요. 내 편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편하더군요. 사실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언제든 말동무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겨울강의 바람대로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아주 잠깐 후회했다. 내 감정을 들킨 것 같아서였다. 한 뼘 가까워지길 소망한다는 겨울강의 그 메시지가 한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한 뼘 거리의 만남은 어디까지일까? 팔당대교. 모리스를 만난 건 공장모, 공황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모임에서였다. 인터넷에서 우울증 초기 증상과 치료 방법을 검색하다 만난 카페였다.
공황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례를 발표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곳이었다. 회원 중엔 심리상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 모리스는 카페 공작모의 리더였다. 깡마른 체격에 큰 키, 날카로운 눈매, 도시적인 이미지에 말수가 적어 그랬는지 그에게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리감 같은 게 느껴졌다. 전직 신문기자라는 경력 때문에 그랬는지 모리스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취재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공작모에서는 성별, 나이, 국적 불문, 회원 모두 닉네임을 사용했다. 겨울강은 공작모에서 본명 마영의 대신 쓸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통틀어 회원 30여 명이 전부였지만 연간 사업 계획도 세우고 지역 봉사활동도 할 만큼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다. 회원 중 유일무이하게 공황장애 병력이 없는 나였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보다 나을 게 없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죽음 직전의 공포를 경험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들에 비해 나의 고통은 그야말로 엄살에 불과했다. 특별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만남, 공황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무심한 듯 다가오는 모리스의 관심과 간섭이 싫지 않았다. 전직 신문기자와 출판사 편집주 간의 조합은 묘하게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그날 오빠의 전화를 받은 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였다. 지금 H병원으로 좀 와줘야겠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고. 병원으로 오라는 오빠의 말에 제일 먼저 노인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여의치 않다 보니 얼굴 뵌 지 6개월이 넘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며 울먹이곤 하셨는데 애써 아버지에게 들려줄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동안 회사 일도 바빴다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도 면회가 안 된다고, 치매로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그 말이 통할까?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상황 종료. 입원실이 아닌 병원 내 장례식장에서 오빠를 만날 수 있었다. 사망자 명단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지혜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가 왜? 무슨 일로? 오빠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듯 연신 얼굴을 쓸어내렸다. 겨울바다를 보러 가자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 계획표를 짜고 커플 패딩 점퍼까지 준비하며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엄살을 떨면서도 상위 1%를 넘어간 적이 없는 지혜였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미팅을 해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봐도 짚히는 게 없다. 주위 사람들의 기대치 때문에 수능 시험의 무게가 버거웠던 것일까?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서 그런지 모든 정황이 자꾸만 그쪽에 맞춰진다. 지혜의 극단적 선택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사랑하는 조카와 직장을 한꺼번에 잃은 셈이었다. 모든 게 뒤죽박죽.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한동안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할 일 없이 거리를 쏘다녔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낮이 바뀌면서 시간 개념도 사라지고 식사하는 걸 잃어버릴 만큼 모든 게 엉망이었다. 시련의 아픔이라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보라며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던 철부지 사랑. 내 아이를 책임지기에는 난 그야말로 자격 미달이었다. 17살 나이가 그걸 말해주었다. 나의 자궁을 빌려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엄마인 나와 눈도 마주치기 전 오빠 품에 안겨 마치 007 작전을 하듯 산부인과 병원문을 빠져나갔다. 엄마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며 식구들의 입단속을 시켰다. 지혜는 내가 엄마라는 것을 알고 떠났을까? 엄마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철저히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던 출생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도. 지혜를 잃은 상실감의 후유증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으로 이어졌다. 불면의 밤이 무서웠다. 눈을 감으면 지혜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인기피증이나 불면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무기력이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세계절이 바뀌었다. 마음 놓고 품어보지도 못한 내 새끼. 나를 꼭 닮은 지혜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돌아올 수 없는 하늘길이라고 해도 달려가고 싶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다. 휴대폰에 쌓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엄마의 입단속 속에 지켜온 비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바로 모리스였다. 모리스라면 여물지 않은 채 화석처럼 굳어버린 풋사랑의 상흔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줄 것만 같았다. 차는 팔당대교를 지나 계속 강을 끼고 달린다. 강물을 보는 순간 지혜의 얼굴이 떠오른다. 나도 모르게 두 눈을 감았다. 그 어린 것이 어쩌자고 차디찬 강물에 몸을 던졌을까? 발을 헛디뎌서 일어난 실수였다면,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팔당대교. 그 언저리를 헤매며 고민했을 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딸을 지키지 못한 내 몫의 고통. 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내고 또 떠나게 한 죄.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다. 공황장애. 사람은 사람을 째며 살아간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소통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겨울강이 고마웠다. 사실 그녀 앞에서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하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타인의 상처를 보듬기엔 난 아직 부족한 게 많았다. 상처의 흔적까지 지울 순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정치부 기자로 신문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3년 만에 사직서를 냈다. 적성에 안 맞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력서만 50번 넘게 쓰고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친구들은 네가 아직 사회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은 따라주지 않았다. 미술학원, 애완동물 숍, 휴대폰 대리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 연이은 실패로 만신창이가 됐다. 경험도 없이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무모함이 낳은 결과였다. 경력만큼이나 병력도 화려했다. 그랬다.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다. 사업도 연애도 젊은 패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다. 이유 없이 시시때때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 공황장애를 시작으로 잇몸질환, 이명증, 불면증 등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병명이 추가됐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내겐 바늘구멍만한 틈도 보이지 않았다.
한 군데 치료가 끝나면 또 다른 곳이 고장이 났다. 종합병원처럼 온몸에 병을 달고 살았다. 잇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잇몸 질환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치료가 늦어지면서 죽음 같은 통증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세균이 뇌를 침범해 혼수 상태에 빠져 119 구급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세균이 고막을 침범해 생긴 이명증을 앓을 때였다. 통 굴리기를 하듯 사방이 뒤집히는 어지럼증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다. 잇몸 질환이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따라왔다. 그 상황에서 우울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루가 멀다고 어머니의 푸념과 원망이 이어졌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둘 때 내 이미 알아봤다. 니놈 이런 걸 보려고 땅 팔아 대학 공부시킨 줄 아니? 애미명 제조가는 잘난 아들 때문에 죽을 때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작 죽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였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통 없이 죽는 법을 클릭할 때마다 아이고 쏟아낸 눈물의 양이 얼마인지, 누구에게인지 모를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잘난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그랬다. 세상 탓만 할 순 없었다.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싸울 수 없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세상 것들과 맞짱을 떴다. 독한 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업 실패가 하마터면 인생 실패로 이어질 뻔했다. 일찌감치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절규. 그야말로 엄살에 불과했다.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세상 것들과 담을 쌓고 있는 내겐 모리스 그의 얘기가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들리는 외마디 절규처럼 들렸다.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치료에 도움이 되던가요? 사람마다 공황장애 유형이 다른데 한마디로 설명할 순 없겠지. 사실 공황장애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잖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악화되거든. 이유 없이 불안 초조하기도 하고 누가 목을 조르는 것도 아닌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증상.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한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병원 치료도 받고 낚시도 다니고 집에서 가까운 산을 오르며 망가진 몸부터 추슬렀지. 그렇게 공황장애를 극복하기까지 꼬박 6년이 걸렸어. 완치가 됐다고 하지만 난 아직도 긴장하며 살아. 언제 또 그 불안 증세가 나타날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리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길 이유도 없어. 겨울강이 내게 말했듯 공정목 카페를 찾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구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다면 언제든 내게 털어놔. 전에도 말했지만 무슨 얘기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모리스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속인 얘기를 털어놓는다고 했지만 늘 언저리만 맴돌곤 했는데 자연스럽게 고백할 타임을 만들어준 모리스가 고마웠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더 안전하다고 했던가? 속내를 마음껏 열어놓아도 좋은 그런 분위기였다. 닉네임 겨울강에 얽힌 얘기를 시작으로 엄마가 그토록 입단속을 시키며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려던 비밀 이야기를 모리스에게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았다. 17번째 맞는 생일날 남자친구를 만나 생애 최초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선물을 받았죠.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나만의 비밀을 만들었죠. 하지만 배가 부르면서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자 남자친구는 유학을 핑계로 내 곁을 떠나더군요. 세상에 버려진 느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책임지기엔 철부지였죠. 시시때때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렇게 불안 속에 아이는 태어났고 엄마를 고모라고 부르며 자랐죠. 뭔가 끌리는 게 있었는지 유난히 나를 따랐어요.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장난감과 철마다 예쁜 옷을 사나르는 게 고작이었어요. 지혜는 내가 엄마라는 것을 알고 떠났을까요? 천녀는 못 속인다잖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네. 지혜라고 했나? 많이 생각나겠다.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모리스는 담담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간간히 한숨 소리가 끼어들었다. 눈물이 났지만 끝까지 울지 않았다. 그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쉬운 건 없어.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만. 겨울광이나 나나 죽음 문턱까지 가봤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맞아요.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나도 경험으로 알아요. 모리스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는다. 싫지 않았다. 한 뼘. 가스테로에서 폴킴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찾아 볼륨을 높였다.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숙소 갈까?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오늘 스케줄을 모두 내게 맡기겠다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내게 들려줄 말이 있었는데 타임을 놓쳤어. 난 항상 반박자가 늦네. 겨울광이 고개를 끄덕인다. 조금 웃어 보였던가? 겨울바다는 고요했다. 파도가 몰고 온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바다 냄새가 났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횟집에 겨울광과 마주 앉았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그림이다. 내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술잔을 들어 보이며 겨울광이 말했다. 우리 한 뼘 가까워진 거 맞죠? 나는 대답을 뒤로하고 겨울광 앞에 놓인 유리컵 가득 맥주를 따랐다. 술이 한 잔 들어가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다. 한 뼘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말, 사실은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였어. 그러니까 그게 찻집에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겨울광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전혀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더라고. 내가 당황하거나 불안할 때 말을 더듬거나 생각지 않은 엉뚱한 말을 내뱉는 버릇이 있잖아. 그러니까 버릇처럼 나오는 헛말려? 겨울광이 술잔을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웃는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메시지 보낼 때 즐겨 쓰는 물음표 습관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겨울광. 누가 지었는지 닉네임이 참 예뻐. 경력이 화려하던데 지금 하는 일은 마음에 들어요? 두 사람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질문했다. 맥주병이 바닥을 보일 때쯤 횟집을 나왔다. 깍지기 오른손에 힘이 들어간다. 겨울광도 싫지 않은 표정이다. 다행이다. 이제는 한 뼘 거리두기가 아닌 마음의 거리를 허물 시간이 온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몰린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희수 작가는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2002년 수필 월요일 풍경으로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단편소설 타임아웃으로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수필집으로 문자메시지 길을 잃다, 소설집으로 인천 소설을 낳다, 2번 종점, 개철수가 죽었다 등이 있으며 2016년에는 세계책의 수도회회 인천시장 표창, 2017년 인천예술인협회 예술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